위드팟 김광진, 공주식 정민경의 사장비서 사장치 팟캐스트의 안테이즈. 듣다 보면 혼이 정상화되는 방송. 오늘도 뉴스와 썸 타는 시사정비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꿀잼 김광진입니다. 프로비편러 정주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디어 오늘 정민경 기자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선거에 바빠서 네. 일주일 또 방송을 못했는데 네. 기다리시는 분이 많았겠죠? 아니 홍준표도 유세를 안 하는 마당에 예. 뭐가 그렇게 바쁘십니까? 홍준표 대표가 유세를 안 하니까 네. 우리 당 당원들이라도 열심히 해야죠. 그동안 홍준표 대표가 우리 당 선거운동을 많이 도와주셨는데 홍준표 대표가 유명 그 접전 지역에 딱 가면 후보들이 다른 데로 숨잖아요. 대표가 덩굴어 가면 후보는 서구로 가고, 그게 무슨 전략 차원에서 양쪽을 공략하자 이게 아니고 어떻게든 피해가자라고 하는 이 전략과 전술을 통해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꽤 많은 도움이 됐었는데, 이제 본인 선거운동을 접으셨으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더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그렇군요. 뜻밖의 대답이 나와서 당황했습니다. 요새 그럼 어느 후보 유세? 요즘은 딱 한 사람을 정하지 않고 그냥 여기저기. 여기저기 사람들 만나러 다니고 요청 오시는 분들 이제 찾아가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 지원 유세가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세요. 예. 와. 시사정비소에서 들었다고 꼭 말씀하셔야 됩니다. 네. 저희가 오랜만에 방송을 하는데 후기 게시판을 보니 이런 따끔한 비판이 있습니다. 이 댓글은 제가 꼭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엘리사림님께서 김광진 의원님 라디오나 방송에 나오는 거 잘 보고 있는데 토론에서 너무 사람 좋게 허허하하 둥글둥글 이야기하고 넘어가시는데 좀 더 날카롭게 상대를 압박하고 박살내는 시원한 모습 좀 보고 싶네요. 전투력이 너무 없으신 것 같아요. 이 비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투력이 없으신가요? 뭐 전투력? 근데 이제 이게 토론하면은 일종의 전투력이라고 하는 게 좀 필요하죠. 상대를 이제 아까 그분의 표현처럼 박살을 내야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 제가 나가는 거는 방송 그 뉴스 패널이기 때문에 거기는 뉴스를 설명해주는 형식에 그치는 거지 상대를 제압하고 막 싸우는 방송들이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컨셉이. 그래서 물론 이제 당이라고 하는 당적을 가지고 방송에 나가긴 하지만 그쪽에서도 그 어느 정도의 수위라고 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어서 조금 이제 생각하시는 방송의 느낌과는 차이점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뭐 그 제가 야당일 때랑 여당일 때 차이점은 있는 것 같아요. 야당은 훨씬 더 좀 공격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 건데 여당에서는 그냥 저쪽의 정치적인 주장 정도는 하게끔 두는 게 또 여당으로서의 역할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 말씀은 사실 나는 전투력이 막강한데 그것을 드러내지 않을 뿐이다. 뭐 이렇게 난 지금 말씀하시는 여당이니까. 근데 아니 좀 다른 것 같아요. 막 그 저 사람을 깔아뭉개서 이겨야지 라고 하는 생각은 별로 많이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거 맞지 않나요? 그러면 약간 좀 둥글둥글해지신 거 아닌가요? 여기 이 표현이 되게 웃긴 거예요. 허허하하 둥글둥글 이야기하고 넘어가신다. 그러시나요? 요즘에? 근데 예를 들면 국회에서 발언을 하거나 할 때는 저 상대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내가 공격해서 답을 얻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발언대에 서기 때문에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는데 여기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혹시 막 패럴들하고 너무 친해서 뭐 지금 방송을 뭐뭐 하세요? 대부분은 그냥 뉴스 프로그램들이에요. 뭐 방송은 이것저것 하는데 여튼 그래서 아마 느끼시기에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제 나름대로의 뭐 생각, 관식이고, 물론 이제 그게 별로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또 좋다는 분들도 계셔서 약간 갈리는 것 같아요. 정치인이 예능이나 TV에 자주 출연하는 거를 친근하고 좋다 이런 파가 있고,
정치 쪽에서 이렇게 확 자기 주제를 부각을 못하는 느낌이 들 수 있다. 왜냐면은 너무 날카롭거나 좀 예민한 주제는 아예 말 안 하니까 방송은. 그래서 좀 색을 잃어가는 거 아니냐. 정치인의 색을 잃고 그냥 대중들이 다 좋아하는 말만 해주는 거 아니냐. 이 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차이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예능은 좀 다른 문제인데 예능은 뭐 좀 논외로 치고 저도 낙선하고 초기에 방송을 꽤 많이 했었어요. 이런저런 뉴스들에. 그렇죠. 근데 한 3개월 만에 거의 다 접었거든요. 왜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정치인인데 평론가가 되는 거예요. 점점. 선수로 뛰어야 되는데 마치 심판 노릇 같은 걸 하고 그런 있다.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의원일 때도 그러니까 의원이면 의원으로서의 어떤 정보도 접하고 또 예를 들면 우리 상임위 게 아니더라도 의원총회나 이런 데서 막 여러 가지 얘기들 듣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어느 방송에 저한테 뭐 한진해운의 부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뭐 GM 사태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지원해야 되냐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 없었거든요. 다 뭐 북한 문제가 어떻고 뭐 무기를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죠. 근데 방송을 하게 되니까 갑자기 뭐 누리과정 사업 예산은 우리가 꼭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뭐 노인 복지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심지어는 어제 무슨 그 뭐 부부 사기단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사회 문제가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거를 관계 다 없는 현안들 설명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세상에 말하고자 하는 주제와는 전혀 상관없이 방송국이 묻고 싶은 거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그 3개월 하고는 거의 대부분 그만뒀어요. 안 하고 싶다고. 근데 좀 몇 개월 다시 지나고 다시 했어요. 근데 대신 그 방송국하고 좀 조율해가지고 나는 정치 분야 얘기 외에는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패널들에게 정치와 사회 문제까지 같이 묶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좀 지나면 연애면까지 묶어요. 그렇게 하신 게 너무 좀 약간 잘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기자들이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물어보잖아요. 뭐 전문가들한테 뭐 근데 그 풀이 딱 있잖아요, 사실. 근데 전화를 하다 보면 그 풀이 어떻게 공유가 뭐 저희 회사나 주변에서 어떻게 공유가 되냐면 보통 이거 한두 명은 뭐 물론 그 문제에 완전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 물어보지만 또 약간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친절하고 전화를 잘 받고 멘트 잘해주는 사람 위주로 그게 공유가 되는데 이 사람은 뭘 해도 평타는 쳐.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 기자들을 뭐 자판기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누르면 나온다. 원하는 답을 주지.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그래서 딱 되게 많이 신문에 인용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현안을 몰라도 그냥 말해줘요. 심지어 어떤 분은 전화를 해서 뭐 누구누구님 이거 이런 거 아세요? 근데 모르는데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럼 막 설명을 해 기자가. 이게 이래서 저래서 저런 거예요. 그러면은 그럼 뭐 이건 이거네 이러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전 진짜 사실 막 기자들이 맨 마지막에 구색 맞추기로 뭐 전문가 교수는 뭐뭐고 말했다. 이렇게 쓰는 게 약간 의미가 없는 기사가 많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또 그거 안 하기도 좀 애매한? 자기 생각을 막 쓸 수는 없잖아요. 칼럼이 아닌 이상. 사실상 자기 생각을 말해줄 사람을 찾는 거지 그쵸. 뭐. 그래서 그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기사 포맷을 바꿀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되네요. 그래도 코멘트라도 다른 기자들은 뭐 성실한 기자죠. 그쵸. 네티즌 뭐 댓글에 이렇게 자기 달렸다. 마음에 드는 댓글 넣고 뭐 이런 거보다 낫죠. 근데 그 댓글도 써져 있는지 아닌지도 몰라 사실은. 근데 저 댓글 얘기하니까 웃기는 거 생각나는데 요새 어떤 인터넷 언론은 제목을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정치 현안 있잖아요. 그리고 SNS 따옴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실체가 없는 사람을 가지고
그거를 반응이라고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SNS에서는 뭐뭐라고 말했다. SNS라는 게 너무 좀 황당하죠. 그냥 인터넷에서 이렇다는 거잖아요. 근데 찾아보면은 이 말도 있고 저 말도 있는데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SNS에서 찾아가지고 쓰는 건데 제목에 SNS 따옴표 이렇게 하는 기사들까지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어제 그 포털 메인에 걸린 기사 중에 그 무투표 당선 계속 이대로 둘 것인가 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근데 뭐 무투표 당선에 대한 어떤 입장을 생각하는 걸까라고 이제 기사를 눌러봤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2인 선거구나 3인 선거구로 그 중지해놓은 그러니까 4인 선거구까지 만들지 않았던 당의 문제다 이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전혀 결론이 맥락이 없어. 무투표 당선은 2명을 뽑든 1명을 뽑든 3명을 뽑든 상대 후보가 없는 것인 건데 그게 무슨 2인 선거구여서의 문제고 3인 선거구여서의 문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거대 양당의 야합에 의한 거다. 이제 이렇게 써놨더라고. 그래서 아예 막 진보 언론이면은 그 소수 정당에 대한 문제 제기로 뭐 그렇게라도 한다 치는데 중앙일보가 썼어요. 근데 MBC가 썼어. 그래서 진짜 이거는 왜 썼지? 이 그 말을. 근데 그런다고 이걸 또 포털 메인에는 왜 올라갔을까? 그냥 제목만 보면 뭔가 무투표 당선이 엄청 잘못된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얘기했었는데 맥락 없는 결론들. 이거를 근데 기사만 보면 또 그냥 그게 이유인갑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봐서 사실관계가 틀린 거야. 근데 이거는 어떻게 뭐 정리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사람의 주장으로 끝나는 거지. 무투표 당선은 약간 운명 같은 건가? 문제가 뭐예요? 문제 뭐라 보세요? 무투표 당선에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약간 그냥 운빨? 아니 뭔가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무투표 당선은? 그러니까 부전승 같은 거죠. 그러니까 약간 출마자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민주적 절차에서 보면 찬반 투표를 해야 된다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대표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을 진짜 유권자들이 원하는 후보인지 어떤 식으로든 그 절차를 통해서 검증을 해야 되는데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장을 그렇게 하려면 찬반 투표를 해서 최소 뭐 10% 이상은 얻어야 된다라든지 뭐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 현재는 법률상 다수 투표제로 하니까 뭐 한 표라도 얻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튼 좀 이상했어. 그러니까 근데 그 기사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기자는 그냥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주장을 그냥 펴면 되는 건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게 좀 정치 혐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 정치가 왜 이렇게 발전하지 못하냐 다른 분야에 비해서 얘기할 때 제가 생각할 때 제일 큰 문제는 정치 혐오 정서 같거든요. 근데 비슷한 얘기로 지금 그 요즘에 좀 뉴스 혐오라고 할까요? 좀 뭐 기레기라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원인이 있겠지만 사람들이 뉴스를 그렇게 좀 혐오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좀 사회적으로 좀 굉장히 마이너스인 것 같아요. 굉장히 큰 비용을 치르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함량 미달의 기사들이 뭐 포털 메인에 걸리고 많은 사람들의 클릭이 또 유발되고 이런 현상 자체가 굉장히 좀 진짜 저널리즘을 굉장히 훼손하고 있는 현상인 것 같아서 예를 들면 정민규 기자가 진짜 열심히 취재해서 진짜 좋은 기사를 썼어요. 그럼 그런 기자들이 좀 대접받고 인정을 받는 좀 분위기가 돼야 이제 사람들이 더 뉴스를 좀 신뢰할 수 있고 또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더 좋은 기사를 쓰려고 노력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질 텐데 안타깝습니다. 이게 근데 어디서 시작되고 뭐가 원인인지를 잘 모르겠는 게 저는 솔직히 이게 정책 기사를 많이 써야 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정책 기사를
정말 막 진짜 무슨 한국을 뒤집을 만큼 잘 쓰지 않으면 잘 안 읽히는 게 사실이. 솔직하게. 그러니까 제가 못 써서도 있어요. 근데 물론 정책 기사를 되게 잘 쓰시는 선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선배들은 정말 극소수 사실 기자들이고 뭐 물론 근데 그 정책 기사라는 것도 현안에 딱 맞는 것에 대한 해설 정도의 설명이지. 예를 들면 최저임금 문제가 막 그 이슈가 되면 그거에 대한 관점이나 입장을 딱딱 정리하는 그런 정도나 되지. 우리 사회에 이런 법이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 이런 정책의 문제는 어떻게 가고 있다. 이런 것은 관심 없는 것 같아. 맞아.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 최저임금에 대해서 되게 좋은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많이 화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보통 많이 화제가 되는 기사는 워딩 기사예요. 뭐 예를 들어 뭐 김문수 내가 서울시장 되면 퀴어 축제 절대 안 해. 이런 거는 막 터진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되게 중요한 기사기도 한데 혹은 뭐 퀴어 축제 문제는 되게 중요하니까 만약에 열애로 치면은 뭐 홍준표 뭐 문재인이 계속 집권하면 나라 망해. 뭐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되게 자극적이고 약간 쓸데없고 그런 게 사실 주한미군 조회수가 철수하면 잘 나 나와요. 총살당해. 뭐 이런 뭐 거. 좀 약간 의미 없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읽히기 때문에 그냥 기자들도 되게 관성적으로 데일리 치고 기획하자 이렇게 말하는데 데일리가 그런 거거든요. 누가 무슨 말 뭐 했는데 자극적인 말 그런 거 하나 챙기고 기획하자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하다 보면 기획할 시간도 좀 줄어들고 여러 가지로 근데 진짜 좀 기자들도 고민이 하루에 많아요. 기사를 많이 써요. 너무 보면 맞아. 정치부 있는 분들 모르겠어요. 사회부나 뭐 이런 데들은 취재할 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고 뭐 꼭지 기사 딸 만한 게 많지 않으니까 어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주로 정치부 기자들만 보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진짜 열 몇 개씩 기사를 내. 근데 우리 무슨 원고 청탁 받아가지고 글 쓰면 2주에 한 번? 뭐 이제 이렇게 써도 고민하면 쓰잖아요. 어디 기고할 때. 근데 그 사람한테 하루에 10개씩 글을 써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고민할 시간이라고 하는 걸 주지 않는 거죠. 사실 저는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기사를 너무 많이 써요. 그래서 좋은 기사보다는 그냥 내가 써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냥 말을 하면 그냥 무조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신문일 때는 그래도 쭉 정리돼서 하루에 내가 가장 밀고 싶은 하나의 꼭지가 있을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지면에 꼭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 선택이 가능한데 사실 인터넷을 중심으로 할 때는 10개고 100개고 그냥 다 올릴 수 있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고민점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시대를 따라가야 되는 건지 뭐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기자들이 이제 지금은 일간지 기자 지면이 있는 기자들도 인터넷을 같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터넷을 하루에 한 2-3개 쓰고 여기에서 조금 괜찮고 큰 거를 다듬어서 다시 지면에 마감하는 방식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인터넷도 뭐 뉴시스, 뉴스원, 연합뉴스 같은 분들은 10개 이상 쓰시겠죠. 그런데 뭐 그냥 다른 피처를 많이 쓰는 인터넷 언론은 1-2개 쓰기는 해요. 1-2개에서 많으면 3개 정도 쓰겠지만 그것도 전 너무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하나도 제대로 쓰려면 되게 힘든 거잖아요. 뭐든지. 근데 그러니까 사실 지금 후원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언론사는 단 하나거든요. 뉴스타파거든요. 뉴스타파는 기사 한 달에 뭐 하나 나올까 말까 해요. 사실 전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인터넷 언론이라면 더 그렇고 매일 지면을 낼 필요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인터넷이니까 그냥 뭐 우라카이해서 20분에 하나 내자. 이게 그냥 전체 평균이 돼버리니까 쟤네도 하는데 나는 안 할 수 없지 하고 조회수 많이 받아서 배너 광고 넣고 이렇게 가버리니까 기자들도 스스로 지치고 내가 뭘 하고 있지? 힘들고 언론 환경도 안 좋아지고 정치 혐오도 생기고 이렇게 당당당당당 여러 가지 일들이 저는 가장 중요한 거 기사 수 줄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하루에 그 포털에 송고되는 기사 양이 3만 개가 넘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뉴스가. 네네 뉴스 기사 수만. 근데 대부분 보면 거의 90%는 공예죠. 왜냐면 맞아요. 대부분 그 중에 겹치는 기사들이 대부분 뭐 80% 이상일 거고 진짜 뭐 단독이나 뭐 진짜 어떤 분석 기사 그
매체에서만 그 고유하게 발행한 기사로 치면 그거의 10분의 1도 안 될 것 같은데 그 이런 거를 그 뉴스 소비자들한테도 굉장히 좀 공해고 뉴스 제작자들도 굉장히 지치는 일이고 맞아요. 그런 좀 소모적인 그 기사들을 왜 써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또 이런 게 있어요. 뉴스타파가 그렇게 심혈을 다해서 그 하나의 기사를 완성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작년에 네이버 제휴에서 떨어졌어요. 뉴스타파가. 왜냐면 그 숫자가 안 그러니까. 돼가지고. 그게 얼마나 웃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뉴스타파 같이 좋은 그러니까 100개거든요. 한 달에 평균 100개 이상 기사를 생산해야 이제 네이버와 그 CP 제휴를 맺고 이제 포털 지면에 그게 띄울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진짜 쓰레기 같은 기사 하루에 막 100개씩 찍어내는 그런 매체들은 검색어 그냥 따가지고 그렇죠. 하는. 그럼 들어가 있죠. 그런 매체들은 들어가요. 음. 근데 뉴스타파 같이 못 진짜 들어갔죠. 양질의 기사를 쓰는 음. 그 매체는 떨어지고. 그게 진짜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근데 기자들도 왜 그걸 버티고 있냐 생각해 보면 사실 기자들도 좋은 기사 쓰고 싶어요. 내 이름 내고 쓰는데 뭐 그런 쓰레기 기사 쓰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가 좋은 기사를 쓰려면 사실 연차가 높아야 되거든요. 왜냐면 내한테 할당되는 기사가 줄어들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한 뭐 팀장 그 전쯤 되면은 캡 정도 되면은 그래도 캡은 뭐 데스크니까 아니라고 해도 캡 밑 정도 그렇게 가면은 좀 자기 후배들 관리하면서 후배들이 기사 많이 할당 내주면 나는 사실 내가 쓰고 싶은 거 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임 기자라든지 뭐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내가 진짜 관심 있는 거 이런 거 그냥 일주일에 한 개 정도 낼 수 있으면은 사실 내가 쓰고 싶은 거 쓸 수 그때는 있거든요. 기사 쓸 시간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람 만나는 시간으로 다 써야 그렇죠.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약간 제 생각에는 언젠가는 그렇게 그래도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직설로 들어가요. 아, 직설은 저희 원하는 대로 쓸수 회사는 있는. 안 그럽니다. 근데 어. 그러니까 다니고 있죠. 근데 이제 좀 이제 저는 사실 뭐 뉴스원이나 뉴시스 같은 통신사 분들 보면 진짜 기계같이 써요. 그리고 약간 존경하는 마음도 있어요. 너무너무 열심히 하시고 근데 어떤 분을 봤냐면 뉴시스에서 좀 유명하신 분인데 하루에 기사 40개 써요. 그래서 와 어떻게 하루에 기사를 40개를 쓰냐. 그런 에이스들이 있죠. 네. 거의 근데 그런 가까운 미래에 그런 류의 기자들은 그런 류의 기사를 쓰는 기자들은 좀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게 그렇죠. 봇으로 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봇이 있어요. 기사 봇. 그러니까 그 해당 키워드만 딱딱 입력하면 자동 완성식으로. 그 AI가 해주네. 그렇죠. 그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연합뉴스가 지금 이미 그걸 쓰고 있어요. 근데 그게 사람이 필요한 게 그 프로그램 안에 그 몇 개 단어를 넣는 게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더 고도화 되겠죠. 이제 뭐 이제 어떤 전체 뭐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사람이 전혀 개입하지 않아도 이제 기사들을 발행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올 테니 사실 그러니까 그런 류의 기사들은 딱 말씀하신 그 통신사발 그 스트레이트 기사면 충분하거든요. 통신사는 맞아요. 이제 그런 일을 하는 네. 거니까. 근데 그거를 수많은 매체들이 받아서 물론 뭐 자기 독자들이 중요하니까 뭐 써야겠지만 거의 뭐 기사 발행량의 90%를 그런 받아쓰기 기사들이 차지하고 있는 건 분명히 좀 문제이고 좀 큰 공해인 것 같아요. 맞아. 통신사 기사를 그대로 또 업로드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데. 그냥 어떤 곳은 전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이것 다른 기자랑 좀 고민을 했었어요. 연합뉴스 전제하는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꼭 무슨 쓰레기 언론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언론사가 해요. 연합뉴스 전제를 해요. 근데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는 이제 보통 인터넷 언론들, 그러니까 오마이뉴스나 프레시안 같은 기사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봐요. 한겨레, 경향보도. 아까 사실 뭐 전 조중동도 다 사이트 들어가서 봐요. 저같이 보는 사람이 많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제가 이제 어느 날 오마이뉴스에 들어가가지고 딱 기사를 클릭했어요. 근데 제가 오마이뉴스 들어가는 이유는 오마이뉴스가 이 기사를 어떻게 썼나 궁금해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제목이 무슨 홍준표 뭐 어쩌고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홍준표를 많이 마크를 하니까 오마이뉴스는 이날 홍준표의 발언을 뭐라고 썼을까 하고 딱 클릭을 했는데 연합뉴스 전제인 거예요. 그래서 약간 속은 기분이 들면서 아니 왜 그거를 메인에다가 띄우냐 연합뉴스 전제를 이렇게 탁 순간적으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 다른 친구한테
다른 친구한테 연합뉴스 전제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차라리 우라카이를 해서 연합뉴스랑 똑같은 거를 뭐 예를 들어 그 기자의 이름으로 나가느니 전제를 해서. 하는 게 솔직하다. 그러니까 그냥 베끼고 내 것처럼 하느니 네. 그냥 전제가 솔직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 말도 일리가 있는데 근데 사실 그게 어쨌든 조회수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뭐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정민경 기자님처럼 뉴스를 소비하는 사람들한테는 전제가 필요하죠. 왜냐면 그 전제를 해서 낸다는 거는 우리가 취재하지 않았지만 우리 독자들을 위해서 전하는 소식인 거잖아요. 다른 통신사가 취재해온 거를. 근데 그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구독해주는 독자들한테는 그게 필요하죠. 근데 그게 제가 아까 공예라고 얘기했던 건 그런 그 매체의 어떤 그 브랜드 이미지가 굉장히 지금 뭐 별로 의미가 없어진 상황이라 그 매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는 그 뉴스 구독자들이 전체의 5%도 안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각 매체들이 그런 통신사 뉴스를 다 받아서 뭐 SNS에 송출하고 뭐 포털에 송고하고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중복이 되기 그럴 때문에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진짜 그 구독 이 선거 기간에 우리는 이 뉴스 얘기를 하고 있으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거 얘기 할까요? 그럼 갑자기 선거 얘기로 갈까요? 네. 갑자기 가기는 좀 그렇고 일부가 한 10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우리 뭔 얘기했는데 벌써. 네. 전 이 얘기 한번 같이 했습니다. 어차피 기자 얘기들 했으니까 우리 지난번에도 허재현 기자 얘기 잠깐 했잖아요. 네. 저번에는 우리 실명 얘기 안 했지 않았어요? 어차피 뭐 기사가 다 났으니까. 근데 또 다른 문제가 이제 시작됐더라고요. 그 보셨어요? 본인이 쓴 페이스북 글이랑 이거? 네. 그 뭐 마약 그 뭐 투약자라고 하나요? 그분들의 어떤 권리라고 인권. 하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퇴사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펴신 분들이 있던데 그 쓴 글에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사형수도 인권이 있는데, 그 마약 투약자 뭐 상습 투약자는 아니니까 하여튼 마약 복용을 한 것에 대한 사회적 매장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주장도 있고 흔히 말하는 범죄자인데 뭐 이렇게 말이 많냐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 그러던데 어떤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 두 가지 저희도 어제 그게 되게 약간 화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갈래로 갔어요, 사실. 첫 번째는 근데 이게 그 마약 얘기도 있었지만 허 기자가 말씀하시는 게 이 유포된 곳을 찾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한쪽은 아니 사실 이 유포됐다는 거는 경찰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경찰이 누구가 유포했는지를 찾겠다는 건데 좀 그게 저는 황당했어요. 왜냐하면 경찰 기자 출신이시잖아요. 그러면은 하는 일이 뭐냐면 경찰이 유포하도록 친해지고 네, 어떤 그렇네요. 그러니까 피해자의 정보를 캐내서 기사를 쓰는 게 어떻게 보면 경찰 기자잖아요. 그게 불법이라던가 혹은 그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마을이 도는 기자들이 하는 게 피해자 정보를 빼내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거를 경찰이 말해주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진짜. 사실 공표죠. 그거는 엄밀히 따지면 잘못된 건데 사실 다 그렇게 해서 기사 써왔잖아요, 경찰 기자들이. 그래놓고 자신의 차례가 되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저는 약간 좀 내로남불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떤 그러면 허 기자로 가기 전에 그 얘기 해봅시다.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야 될까? 경찰과 짬짬이라고 해도 그렇지만 사실상 경찰이나 검찰도 그냥 흘러주면서 이슈화 시키기도 하고 간보기도 하고 간보기도 하고 근데 법률적으로 피의사실 공표거든요. 그쵸? 명확하게. 그리고 이게 정제된 브리핑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의 진위성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그 드루킹 건도 문제가 그런 거였잖아요. 그 경찰 서울청장이 정확하게 브리핑을 했으면 저렇게까지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뭐 기자 간담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티타임을 하니까
다 말해줄 수도 없고 아닐 수도 없고 그냥 유추해봐라 이제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추를 과하게 하는 사람은 맥락이 저럴 거다라고 하는 거고, 아이 크게 연락하고 지내지 않았어 라고 하는 말을 아예 안 만났다고 느끼는 사람과 가끔은 연락을 했다는 걸로 느끼는 사람과 그래도 선거 기간에 연락을 하긴 했구나 라고 하는 걸로 느끼는 사람과 이게 다 다르게 써버리니까 좀 지나고 나면 자기들이 유추해서 기사 써놓고 지나고 나면 그때 거짓말했다 그래. 응. 그러니까 이 형식, 근데 기자들 꼭 무슨 드라마다 보면 그러잖아요. 처음에 기자 딱 되고 나면 경찰서 가가지고 막 뺑뺑이 돌면서 막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스토리들 막 엄청 무용당처럼 막 나오고 경찰서 막 발로 뭉 탁 차고 들어가서 뭐 어떻게 한다고. 근데 그렇게 얻는 정보라고 하는 걸 계속 하는 게 기자로서 옳은 일인가 난 싶어요. 저도 옳지 않다 생각해요. 근데 그거 안 하면 경찰 출입 기자는 이제 없어지겠지. 그래서 사실 마와리 자체는 많이 없어지는 추세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 인터넷 언론 위주가 많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마와리가 없어지기도 했고 못하기도 한 거예요. 경찰 출입이 안 되니까. 그런데 아직도 좀 전통적인 레거시 미디어 같은 경우는 경력 기자를 뽑을 때 얘가 마와리를 동기자인가 아닌가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미디어 오늘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마와리를 안 돌았죠. 그러면 저는 약간 경력 이직을 할 때 쟨 마와리 안 도네.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약간 일종의 계급처럼 아직까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순혈주의 같은 거? 일간지에서 시작해서 마와리를 돈 사람, 그리고 인터넷에서 올라온 애, 이게 아직까지 깔려있기 때문에 못 없애는 것 같기도 해요. 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자라면 마와리를 돌았어야지, 이런 생각들. 근데 사실 저희 회사도 사회부가 있기 때문에 경찰서 가서 물어보고, 저도 뭐 맨날 경찰들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잘 말을 안 해줘요 사실.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 들었냐면, 기자님이 기자인지 뭔지 어떻게 합니까 이러는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와서 물어봐라 이거예요. 와서 나한테 인사도 하고 친한 척도 하고 그렇게 해야 말해주지. 이게 근데 경찰들도 기자들한테 흘리는 게 자기네들도 필요하니까 계속 흘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랑 좀 친한, 좀 좋은 언론사한테, 유리한 언론사한테 이걸 흘리고 반응을 보고. 그러니까 정치부도 그래요. 사실은 의원총회 다 비공개거든. 근데 심지어는 그 의원총회 끝나기도 전에 기사가 나와. 누가 무슨 발언을 하고 있다고. 이게 무슨 비공개야. 그 신뢰가 안 되더라고. 의원총회 할 때도. 두 분이 다른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의원님은, 여튼 이제 의원님은 그러니까 뭐 그런 식의 흘리기 기사를 좀 뭐 경찰이나 어떤 수사기관이나 지금 말씀하신 뭐 정치권에서 악용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식의 그 흘리기 기사들의 뭐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 사스마을의 문제는 사실은 그걸 뺑뺑이 돌리는 이유는 가서 뭐 그런 거 캐와 이거보다는 그 환경에서 굴러서 이제 기자의 소양을 기르는, 그러니까 약간 훈련의 의미인 거잖아요. 그래서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저는 그걸 그 방식으로 캐내는 게 기자의 능력인가라는 좀 기본적인 의문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기자에게 요구되는 뭐 여러 가지 뭐 취재 능력 중에 그렇게 진짜 뭐 그 사람들하고 뭐 출입처 사람들과의 어떤 친분을 쌓고, 아니면 뭐 어떤 다른 방식으로 뭐 그 정보에 접근하는 능력이 그게 바람직한 취재 방법인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근데 사실 정보 공개가 굉장히 많이 돼 있잖아요. 예전보다. 그래서 정보 공개 포털 같은 데 가면은 뭐 어제 얘네가 의자를 뭐 샀는지까지 볼 수 있어요, 사실. 근데 물론 처음에 취지는 기자들이 경찰들이랑
의원들 감시하라는 거죠. 너무 단순한 목적이고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경찰들 만약에 기자들이 안 가서 취재 안 해. 그러면은 이 안에서 어떤 일이 뭘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고, 예를 들어 어떤 수사는 되게 공정하게 하고 있는데 어떤 수사는 불공정하게 하고 있다라던가 이런 것도 사실 취재는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너무 약간 악용되는 측면이 있어서 이거는 정말 어떻게 취재하는 게 맞나 고민을 정말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인적 네트워크로 정보를 빼내는 시절을 없애고 정보 공개와 자료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입수된, 그러니까 우리 재판받을 때도 이 증거가 합법적으로 얻어지지 않으면은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그냥 진짜 뭐 청와대발 기사든 어디든지 간에 관계자에 의하면 뭐 이런 류의 이야기들이 더 이상 기사로서의 신빙성을 갖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그게 딱 그렇다고 완전히 하면 안 된다 말하기도 어려운 게, 솔직히 삼성 엑스파일 같은 경우 생각해보면 다 불법적으로 빼내는 정보들이었잖아요. 좀 굵직굵직한 특종들의 특징이라고 해야 되나? 불법적으로 가져왔어요. 뭐 장수정회 같은 것도 그랬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해보면 근데 내부자의 제보나 공익 제보와 그런 개인적인 친분으로 내용을 얻는 것과는 좀 다른 문제인 거죠. 네. 공적인 거냐 아니냐. 그러면은 이번에 그 허 기자 다시 돌아가서 허 기자님의 개인 정보는 약간 사생활이기 때문에 피의자 그런 공표를 하면 안 됐다. 이렇게 결론이 나올 수 있을까요? 현재 상황에서는 계속 그게 이슈가 되는 기사니까 흘려줬겠죠. 그리고 흘려주는 걸 넘어서서 이제 한번 기사가 되고 나면 기자들이 질문하면 그냥 그쵸. 답해줬겠지. 근데 그 보도 기준이 아니라 발표의 기준이 없는 것 같아. 나는 경찰 자체. 그래서 기자가 질문하면 답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건가? 진짜로? 아니면 진짜 수사와 관련한 보도는 각 기관의 대변인이 일괄로만 하는 건가? 아마 그분들도 기준이 없으니 물어보는데 안 하면 쫄 거고, 기자들이 그냥 답했을 것 같은데, 그게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어떤 정부적 차원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진짜 내밀한 문제일 수도 있고 한 건데, 하여튼 제도적인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냥 기자가 물어본다고 다 답해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조금 다른 의미로 우리 강유미 씨가 국회 와가지고 막 이렇게 질문하는 그 형식 있잖아요. 국민들이 되게 막 재밌다고 블랙하우스 그 형식을 얘기했는데 난 그것도 옳은 일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아까 나왔던 얘기 중에 그러니까 언론 그런 식의 어떤 밀착 취재가 필요한 이유는 그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 아까 그 삼성 엑스파일이나 뭐 예를 들면 예전에 뭐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뭐 초원복집 사건처럼 약간 진짜 어떤 불법적인 접근이라도 해서 뭐 국민의 알 거리를 충족시키는 그 권력 감시의 기능하고 그거랑 좀 반대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어떤 뭐 검경 관계자들, 정치권 관계자들에게 뭐 개인적인 접근을 통해서 유착 관계를 통해서 얻어내는 정보는 오히려 그 앞에 얘기했던 그 권력 감시 기능하고는 좀 반대되는, 권력이 원하는 것만 풀어주는 거죠. 거죠. 그거를 이거는 사실 보도윤리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어떤 특종 욕심에서 비롯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만 알 수 있는 고급 정보를 저 사람한테 빼내서 개인적으로는 특종을 쓸 수 있지만 그 보도의 결과가 어떤 그 권력에 이용당하는 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이거는 어떤 개개인 그걸 쓰는 기자 또는 그거를 뭐 게이트키핑 기능에서 걸러줘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 언론의 권력 감시는 충실히 하되 그런 유착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뭐 잘못된 그 이용 당해서는 안 되겠다. 뭐 그 정도. 우리가 지난주도 쉬고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갑자기 언론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됐는데 두 분 다 기자고 뭐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 조금 쉬었다가 여긴 기자가 아닌가요? 네, 대표죠, 대표. 뭐 언론사 대표. 사주. 씨는 뭐야 그렇다고. 편집장 겸 사주. 네. 예. 자, 여튼 선거 기간이니까 우리 잠깐 쉬었다가 다음 편에 선거 얘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2부에서 이어집니다.
골드팟